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미스터리한 사건과 범죄들이 밝혀지는 곳으로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 나갑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사회의 어두운 면을 탐험하며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해결해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곧 공개될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작과 실종. 2016년 여름 푸른 하늘과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던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푸젠성의 작은 마을,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공인 김재우는 27살의 수리공이었다. 전기와 배관 수리를 전문으로 하던 김재우는 주로 마을 근처에서 일을 했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고 외모도 단정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2016년 5월 12일 저녁, 김재우는 집을 떠났다. 그날 저녁 8시쯤 그는 가족에게 짧은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전기를 급히 고쳐달라고 해서 잠깐 나가서 작업하고 돌아올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 김재우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김재우의 어머니는 그의 평소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재우는 늘 집에 늦게 돌아오더라도 전화를 한 통 했고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의 어머니는 불안함을 느끼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재우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재우의 일정을 파악하며 그의 마지막 연락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추적했다. 그러나 연락처를 추적해본 결과 그날의 마지막 전화를 받은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고 다시 전화를 시도했을 때 그 번호는 꺼져 있었다. 경찰은 김재우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당시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김재우가 일하러 가던 곳 근처를 중심으로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다. 그가 자주 가던 건물, 공사 현장, 그리고 외진 곳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13일이 지나면서 경찰은 김재우가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집과 개인 물품을 살펴본 결과 집 안에서는 아무런 싸움의 흔적도 중요한 물건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었다. 그는 떠날 계획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한 주민이 쓰레기를 줍던 중 한 낡은 플라스틱 통을 발견한 것이다. 통의 색이 푸른색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통이라 생각했지만 통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가 주민의 관심을 끌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시체 냄새였기 때문이다.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그 통을 열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의 몸은 이상한 자세로 구겨져 있었고 시체에서 나는 악취는 심각한 상태였음을 암시했다. 시체는 바로 김재우의 것이었다. 경찰은 김재우의 실종 사건을 즉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시체를 분석한 결과 그는 적어도 이틀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 특히 그의 입과 기도 속에서 발견된 미세한 나무 먼지는 사건의 복잡성을 한층 더했다. 그는 아마도 살아있을 때 어떤 장소에서 나무와 관련된 물질을 흡입했을 것이다. 김재우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는 폐쇄된 건물 뒤에 있던 폐공장이었다. 경찰은 그곳에서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 그 증거들 중 하나는 바로 김재우가 마지막으로 일하러 갔던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나무 가공 흔적이었다. 이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여겨졌다.
그리고 경찰은 그가 일하러 갔던 곳이 바로 한 작은 목재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곳이었고 공장이 밤에만 운영되던 특성이 있었다. 김재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가 죽은 이유는 명백히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을 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두 번째, 플라스틱 통의 발견. 김재우의 실종 사건은 마을을 뒤흔들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동안 김재우가 마지막으로 일하러 갔던 곳 근처와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던 전화를 추적했지만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사건이 다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6월 14일 오후 마을 외곽에 위치한 한 폐 공장에서 또 다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고 그중 한 사람은 일상적으로 지나가던 길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플라스틱 통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통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냄새는 전혀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그곳에서 나는 썩은 냄새는 사람의 시체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악취였다.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통을 열었다. 이번에도 통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었다. 시체는 김재우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으로 이상한 자세로 들어있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시체를 조사했고 그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시체는 다른 피해자였다. 그의 신원은 확인되었고 그는 박민석이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이었다. 박민석은 그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으로 김재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실종되었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사건의 진전을 찾기 시작했다. 박민석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는 김재우의 시체가 발견된 곳과 그리 멀지 않았다. 그것은 폐공장 근처의 한 외진 지역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도 김재우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모두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되었고 시체는 플라스틱 통에 담겨서 버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임을 직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박민석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는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고 대부분 혼자서 일을 하며 살아왔다. 경찰은 박민석의 삶에서 특별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그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두 사건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김재우와 박민석, 이 두 사람은 전혀 서로 알지 못했지만 죽음의 방식이 너무나도 비슷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플라스틱 통의 발견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두 명의 우연한 희생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희생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여 살해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을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한 주민이 이전에 김재우의 마지막 연락처를 받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냈다. 경찰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이로써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고
경찰은 범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추적을 계속해 나갔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경찰이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이제부터의 수사에 달려 있었다. 미스터리한 단서들, 두 번째 플라스틱 통의 발견 이후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수사를 이어갔다. 김재우와 박민석의 시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발견되었고, 이는 경찰에게 명백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이 두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두 피해자의 삶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적이나 증오를 살만한 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첫째, 두 피해자 모두 과거에 한 번씩 고용된 적이 있었고, 둘째, 그들은 모두 작업을 하던 밤에 실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선택된 희생자들일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김재우와 박민석이 실종되었을 당시 두 사람 모두 어느 한 장소에 가던 중이었다. 김재우는 정기 수리일을 하러 갔고 박민석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주 일을 하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마지막 위치도 모두 외진 곳이었다. 경찰은 이들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서 범인의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조사 중에 경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는 한 단서를 발견했다. 김재우의 시체에서 발견된 나무 먼지와 미세한 나무 조각들이 그것이었다. 특히 그의 입과 기도에서 발견된 나무 먼지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접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었다. 수사관들은 이 먼지가 목재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장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박민석 역시 죽기 전에 그와 비슷한 장소에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경찰의 조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경찰은 주변 지역의 목재 공장을 샅샅이 조사했다. 특히 김재우가 마지막으로 일하러 갔던 장소와 박민석이 일하던 곳 근처의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장소들에서 나온 나무 조각들이 두 피해자의 시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공장 근처에서 살펴볼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점점 더 의혹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등장했다. 박민석의 시체가 발견된 지역 근처의 폐건물에서 경찰은 특별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곳의 땅은 불규칙하게 보였고 이전에 보지 못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자국들이 범인이 시체를 운반하거나 숨기기 위해 이동했던 흔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시체가 발견된 곳은 주변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외딴 지역으로 경찰은 범인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두 사건이 모두 동일한 범인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범인의 동기와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이 남았다. 수사팀은 범인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특정 장소로 유인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경찰은 더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범인의 행적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범인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나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단서들이었다. 수사팀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갔다. 사건의 새로운 국면, 두 번째 플라스틱 통에서 발견된 박민석의 시체가 경찰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안겨준 후
수사는 점차 더 깊어졌다. 두 명의 피해자, 김재우와 박민석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죽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사점들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내야 했다. 1. 목재 공장의 비밀. 박민석의 시체가 발견된 후 경찰은 두 피해자 모두 마지막으로 일하러 갔던 장소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재우는 전기 수리 일을 하러 갔고 박민석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실종 경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외진 곳에서 실종되었고 경찰은 그들이 일하러 갔던 곳과 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특히 김재우의 시체에서 발견된 나무 먼지는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경찰은 이 먼지가 가정용 나무가 아닌 목재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특수한 종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사팀은 김재우와 박민석이 일했던 지역 근처의 목재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장 근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서들이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다. 김재우와 박민석이 마지막으로 갔던 공장은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한 밤늦게까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었다. 경찰은 이 공장이 그들의 실종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공장을 비롯한 여러 목재 공장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나무 조각들이 두 피해자의 시체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뒤, 의심스러운 인물.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사건의 전개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두 명의 피해자, 김재우와 박민석, 모두 범행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히 우연히 범죄의 타겟이 된 것이 아니라 범인에게 선택된 피해자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김재우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이었다. 김재우의 마지막 전화는 익명의 번호에서 걸려왔고 이 번호는 확인이 불가능한 번호였다. 경찰은 이 번호가 범인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번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등장했다. 바로 박민석이 실종되기 전 그가 어떤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박민석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수시로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거나 외부에서 일을 받던 인물이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그 역시 단순한 의심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직업과 성격이 범인과 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의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현장의 흔적. 수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다시 한번 샅샅이 수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이 이전에 놓쳤던 중요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박민석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경찰은 작은 나무 조각과 기름 자국, 그리고 몇 개의 타이어 자국을 찾아냈다. 이 자국들은 시체가 그곳에 버려지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운반되었음을 시사했다. 수사관들은 이 자국들이 범인이 시체를 운반하면서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타이어 자국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여 범인이 시체를 운반할 때 사용했던 차량의 종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또한 나무 조각과 기름 자국은 범인이 자주 드나드는 공장 근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다. 경찰은 이 자국들을 통해 범인이 차량을 이용해 시체를 운반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차량이 어떻게 사건 현장에 접근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범인의 정체를 밝혀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4. 새로운 증거. 수사는 점점 더 깊어졌고 경찰은 사건의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박민석의 시체와 김재우의 시체에서 나온 여러 증거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박민석의 시체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나무 조각, 그리고 기름 자국은 경찰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추적하고 있는 인물들 중 일부는 범인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 이제 경찰은 범인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했다. 범인의 그림자. 경찰은 사건의 실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재우와 박민석 두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증거들은 사건의 전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제 경찰은 두 사건을 잇는 마지막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1. 의심스러운 인물. 아이의 등장. 김재우와 박민석의 시체에서 발견된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그들의 죽음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이제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다. 특히 김재우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A라는 인물에 대한 의혹이 커져갔다. 김재우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를 추적한 결과 그 전화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이 번호는 경찰이 추적할 수 없는 번호였고 결국 범인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로 여겨졌다. 경찰은 이 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A라는 인물은 김재우와 박민석과 모두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의 실종 당시 그들 주위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경찰은 이 인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그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곳은 김재우와 박민석이 마지막으로 일하러 갔던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H가 범인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피해자들과 얽힌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점차 더 집중적이 되었다. 추, 아이 알리바이와 의혹. 경찰은 A를 만나 조사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철저했다. 그는 자신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설명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진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는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도 그들이 실종된 시점과 그가 마주쳤던 장소가 일치하는 점은 숨기지 못했다. 경찰은 아이시의 말에 의심을 품으며 그의 행동을 면밀히 추적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신중하게 조사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범인이라면 그가 사건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발언은 점점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3. 새로운 단서, 목재 공장의 흔적. 경찰은 A와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아이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근처에 한 목재 공장이 있었다. 김재우와 박민석이 마지막으로 일하러 갔던 지역 근처에도 목재 공장이 있었다는 점은 범인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이 공장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며 공장 주변을 다시 한번 수색하기로 결심했다. 목재 공장에서는 경찰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로, 공장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나무 조각들이 두 피해자의 시체에서 발견된 나무 먼지와 일치했다. 두 번째로, 공장 근처에 있는 차량 출입 기록에서 A와 일치하는 차량이 지난밤에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정보가 나타났다. 이 사실은 경찰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다. 범인은 그날 밤 김재우와 박민석을 유인하여 살해한 후
시체를 공장 근처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 아이의 점차 드러나는 흔적. 경찰은 A의 차량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의 차량은 그가 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이 차량은 공장 근처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일치했다. 경찰은 이제 A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게 되었다. 그는 아마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을 공장 근처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시체를 은밀하게 숨기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도 A가 직접 범인인지 아니면 그저 사건에 연루된 인물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아이의 행적을 추적하며 경찰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스러운 점들을 하나씩 짚어갔고 결국 그를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 이 시점에서 경찰은 아이의 행적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는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와 이동을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점은 경찰에게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경찰은 이제 아이의 체포를 위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심의 끝자락. 경찰은 점차적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행적이 점점 더 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 시작했고 수사팀은 그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가 범인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1. 아이 미심쩍은 행동. 경찰은 A의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상적인 행동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경찰은 그가 감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퇴근을 하거나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더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수사팀은 A의 일상적인 행적을 계속 추적하며 그가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은 그가 한밤중에 비밀스러운 장소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뒤쫓았다. A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가 일하는 건설 현장이 아닌 한 외진 창고였다. 그 창고는 그동안 한 번도 경찰이 수사한 적이 없던 장소였고 그곳은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시체를 숨기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곳으로 추정되었다. 창고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단서. 경찰은 A가 향한 창고를 밤새 감시했다. 그날 밤 아이는 혼자 창고에 도착했다. 경찰은 그가 창고 안에 들어간 후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온 아이의 모습을 봤다. 그가 창고에서 나올 때 손에 묻은 붉은 물질이 보였고 그것은 명백히 혈흔이었다. 경찰은 즉시 창고로 향해 잠입했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창고 안에는 과거에 발견된 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있었다. 김재우와 박민석의 시체에서 나왔던 나무 조각들과 일치하는 증거들이 발견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창고 안에 남겨진 상자들 속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아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 상자들 중 하나에는 김재우의 소지품이 들어 있었고 다른 상자에는 박민석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강하게 암시했다. 다 아이 제보와 진술. 경찰은 즉시 A를 체포했다. 그가 창고에서 나온 후 곧바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그는 처음에는 체포를 거부하려 했지만 점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경찰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A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다. 아이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재우와 박민석은 그저 자신이 일하는 곳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살해할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경찰은 그의 말을 더욱 신중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백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처음에 두 사람을 단순히 실수로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점차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죽였을 때 느꼈던 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죽음이 자신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으며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자아도취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건의 배경과 동기. 아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항상 폭력적이었다. 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혼란을 품고 자랐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거리를 두었고 점점 더 내성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의 자아는 분열된 상태였고 그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찰은 A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온 이유를 분석했다. 그의 동기는 단순히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의 트라우마와 그의 왜곡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죽음을 통해 일종의 통제감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사건의 마무리. 아이 자백이 끝난 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했다. 그는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심리적 압박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진실의 끝자락. 경찰은 A의 자백을 바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그의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수사는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범인의 자아도취적 범행에 그치지 않았다. 그 배후에는 더 큰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1. 아와 그 배후의 연결고리. 아이의 자백으로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경찰은 그가 자백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와 분노의 표출이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가 왜 이렇게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경찰은 A의 과거와 그의 사회적 관계를 다시 한번 조사했다. 그가 일하던 건설 현장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은 그가 사실 오랫동안 어떤 조직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직업이 불안정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경찰은 그가 과거의 몇몇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비밀스러운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와의 관계가 그의 범죄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다. 보위 조직의 존재.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사실 범행을 자행한 단독범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그가 속한 조직의 존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조직이 김재우와 박민석을 포함한 여러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 조직이 범죄를 은폐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 조직은 인신매매,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아이는 그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그들의 지시를 따랐던 것이다. 아이의 범행은
단지 개인적인 분노와 자아도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죄의 일환이었다. 3.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다. 경찰은 이제 단독범이 아닌 이 조직과의 연관성을 파헤쳐야 했다. 수사팀은 A를 더 이상 단순히 범인으로만 보지 않고 그가 속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혔고 A의 조직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의 지시를 받은 다른 범죄자들을 체포하며 점차적으로 조직의 규모와 활동 내역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A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이 아니었고 그저 조직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 조직은 오랫동안 사회와 경찰을 속여왔고 그들의 실제 범죄 행위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조직적이었다. 4. 끝없는 추적. 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 조직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으로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몇몇 고위 인물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아 나갔다. 아합스의 사건의 진실을 향해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건의 표면 아래에는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가 있었고 A의 범죄는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범죄 조직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범인을 처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제 경찰은 범죄 조직의 더 큰 실체와 그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을 파헤쳐야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범죄 조직의 중심 인물을 찾아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조직의 진짜 배후와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개하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결심을 했다. 경찰의 추적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더 큰 그림을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 진실의 폭로. 경찰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나아가고 있었다. A의 자백과 그가 속한 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얽혀 있었다. 이제 경찰은 사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다. 범죄 조직의 배후를 추적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드러내는 일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되었다. 1. 마지막 조각을 맞추다. 경찰은 A의 자백 이후 그의 범행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을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범죄 조직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들이 수년간 사회에 숨어 있었고 그들의 범죄가 매우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A는 그저 조직의 하위 조직원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가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더 큰 음모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조직의 고위층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도로 은밀하게 활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숨기고 있었다. 경찰은 각종 정보와 증거를 종합하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숨어 있는 장소를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증거를 발견했다. 바로 아가 자주 가던 목재 공장의 비밀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이었다.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수많은 불법 거래와 범죄의 단서를 제공했다. 이 범죄 조직의 중심, 경찰은 이 물건들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범죄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에는 아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수행한 다른 불법적인 거래와 범죄를 암시하는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물건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 조직의 중심으로 향하는 마지막 단서를 확보했다. 조직의 수장인 이남석이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고
그의 실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남석은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자신과 관련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경찰은 그가 은밀히 조직을 이끌어왔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조직 내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범죄가 실행되었던 것이다. 3. 이남석의 추적. 경찰은 이남석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를 파악했다. 이남석은 외딴 지역의 한 비밀 아지트에서 숨고 있었으며 경찰은 그곳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그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를 중심으로 작전을 펼쳤고 이남석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서를 모았다. 그러나 이남석은 단순히 숨어있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위험을 알고 있었고 경찰의 작전이 임박했을 때 그의 탈출 경로를 준비해 두었다. 경찰은 이남석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단력 있는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이남석은 결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에 성공했다. 그 순간 경찰은 이남석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었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사타 결전의 순간 이남석의 도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를 반드시 잡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히고 이남석이 도주할 수 없도록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그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가 숨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마지막 장소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 오래된 창고였다. 경찰은 창고를 급습하며 이남석을 체포할 준비를 마쳤다. 이남석은 그곳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숨고 있었지만 경찰의 기민한 수사로 그는 결국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의 체포로 인해 사건이 마침내 종료될 수 있었다. 이남석은 결국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이끌어온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이틀 사건의 마무리. 이남석의 체포는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으며 범죄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추적 끝에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건의 배후에 있던 모든 인물들이 처벌을 받았고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다. 김재우와 박민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도 이제 그들의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정의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범죄 조직의 존재는 여전히 사회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경찰은 계속해서 이러한 조직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시작, 이남석의 체포와 범죄 조직의 완전 해체로 사건은 마침내 결말을 맞이했다. 경찰은 오랜 시간 동안의 추적 끝에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이끌어낸 셈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되었지만 경찰과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여운은 여전히 무겁게 깔려 있었다. 그들이 겪은 고통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1. 피해자들의 목소리. 김재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 내내 그녀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자 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은 그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그녀는 조금이나마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박민석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박민석은 별다른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의 죽음은 그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경찰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건이 끝난 후 가족들은 경찰에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사회적 배경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범죄를 양산하는지,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뒤 사회적 반성,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온한 일상 속에서 안전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범죄가 언제든지 그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경찰도 사건 해결 이후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의 협력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찰은 깊이 깨달았다. 경찰은 앞으로 마을 사람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마을과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경찰은 그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경찰의 사명. 이남석과 그의 범죄 조직이 해체된 후 경찰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범죄는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범죄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사건의 해결은 끝났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4. 미래를 향한 희망.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가져온 변화와 교훈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과 경찰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무관심한 태도로 주변을 지나치지 않게 될 것이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김재우와 박민석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범죄 조직의 실체와 그 배후의 진실은 경찰과 마을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사건은 단지 경찰의 승리가 아닌 사회 전체의 승리였다.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첫걸음은 항상 사람들의 협력에서 시작된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